안녕하세요. 13주차 2차시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차시에 미처 다 다루지 못했던 31장의 내용인 RLC 회로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32장 조류 회로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LC 회로를 살펴볼 텐데요. 그림과 같은 회로가 있을 때 A 회로에서 스위치를 먼저 A 쪽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기전력 입술론과 축전기가 연결이 되는데요. 충분히 시간이 흐르게 두면 축전기의 전하량이 최대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스위치를 B로 옮겨봅니다. 스위치를 B로 옮기게 되면 더 이상 전원 장치는 연결되지 않고 저항 R, 인덕터 L, 축전기 C 이렇게 3개의 소자가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었을 경우에 이 회로에는 어떤 전류가 흐를 것인가, 전류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 전류의 시간에 대한 함수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폐회로 RLC가 있는 폐회로에 대해서 전압 법칙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부분은 IR이 될 거고, 그리고 인덕터 부분은 LDT분의 DI, 그리고 축전기는 C분의 Q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이 세 가지는 전지와 다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는 만약에 입실론이 있었다라고 하면 입실론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보호를 전부 가졌겠죠. 지금 입실론이 스위치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입실론을 0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었을 텐데 입실론이 0이니까 다 지워지고 세 개는 같은 보호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보호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류를 구하고 싶었지만 전하량 Q도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변수가 두 가지가 들어있죠. I와 Q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I랑 Q를 하나로 통일을 해줘야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편안한 방법은 전류 대신에 dt분의 dq로 바꾸어서 q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qt라는 전하량의 시간에 대한 함수를 계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류를 계산한 것과 같으니까 이 식을 전류가 들어간 부분을 전부 전하량 q가 들어가는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게 되면 첫 번째 항은 R 곱하기 dt분의 dq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L dt 제곱 d제곱 I 세 번째는 q죠. 세 번째는 c분의 q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식은 역시 q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죠. 2차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LC 회로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다만 LC 회로하고 다르게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띠는데요. 두 번 미분하는 항도 존재하고 또 한 번 미분한 항도 존재하는 거죠. LC 회로에서는 두 번 미분한 항과 자기 자신만 존재했었는데 즉 Q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항과 그냥 Q라는 두 번째, 세 번째 항만 있었는데 이 식에서는 지금 한 번 미분한 항까지 이렇게 섞여 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항이 하나만 더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풀기가 어렵고 해가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아예 해를 바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t라는 함수는 다음과 같은 해를 가지게 되는데요. q의 최대값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l분의 rt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dt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오메가 d라는 값은 lc분의 1 마이너스 2l분의 r의 제곱의 2분의 1승 이렇게 주어집니다. 나온 결과를 보면 왜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지 알 수 있겠죠. 굉장히 복잡한 형태인데요.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의미 정도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qt의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코사인 함수이긴 한데 점점 줄어드는 코사인 함수가 됩니다. 최대값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진동을 하긴 하는데 그 진동하는 크기의 정도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감쇄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LC만 있을 때는 진동을 했었죠. 그리고 그 폭은 동일한 폭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항이 이 LC 회로에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원래 라지 Q만큼 충전을 하고 싶었는데 저항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양의 전압만을 충전시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0에 수렴을 하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용수철로 이야기를 해보면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평형점에서 최대 진폭 A라는 지점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찰이 없으면 A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지점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마찰이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처음에 A에서 출발했던 물체가 마이너스 A까지 못 가고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물체를 우리가 감쇄 진동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감쇄 진동을 하고 있는 물체를 말을 하는 거겠죠. 이 RLC 회로에서 전하량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감쇄 진동자가 운동하는 모습과 같은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RLC 회로에서 전하량 또 전류가 감쇄 진동의 유형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RLC 회로에서의 전하량 그리고 이 전하량이 감쇄 진동의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도 계수 단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교류 회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저항, 축전기가 그리고 인덕터가 들어있는 회로의 전원 장치를 살펴보면 전부 전압이라고 표현된 델타 V나 입실론 값이 상수값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원 장치를 직류 전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직류 전원은 DC 전압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직류 전원 장치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회로 소자들을 넣어서 공부를 했었고 가장 최근에 배운 것이 예를 들면 직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직류 전원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저항과 축전기가 결합된 회로, 직류 RC 회로라던가 또는 직류 LC 회로 또는 직류 RLC 회로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전원 장치가 전압이나 기전력 값에 해당되는 이 장치들이 동일한 부호를 가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변하는 값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교류 전원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방향, 즉 부호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러한 교류 전원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항이 연결되었을 때, 또 축전기가 연결되었을 때, 인덕터가 연결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교류 전원은 보통 전압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델타 소문자 VT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고요. 교류 전원에 저항이 연결된 회로를 교류 R회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인덕터가 연결된 경우에는 교류 L회로 이렇게 부르고 축전기가 연결됐으면 당연히 교류 C회로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마지막에 배울 것 중에 교류 RLC 회로도 있습니다. 만약 RL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직렬 병렬에서 이제 교류이자 직렬 RLC 회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유형의 회로에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 전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형태가 될 텐데 전류값을 계산하게 되면 각 소자들의 전력값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전력은 곧 에너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서로 어떤 식으로 나누어 가지게 되는지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교류 전원
델타 VT라는 이 값은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할까요? 부호가 서로 바뀌면서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는 삼각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우리는 정량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류 전원을 약속하기를 델타 VT는 델타 라지 V 최대값, 전압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로 약속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오메가라는 것은 각 진동수라고 부를 수 있고 이 각 진동수 오메가는 2파이 f이자 또는 주기분의 2파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 그래프로도 나타내 볼 수 있는데 교류 전원은 반드시 델타 V의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풀 여러 회로에 대해서 교류 전원을 다음과 같이 사인 함수로 놓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사인형 전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코사인 함수로 두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되겠죠. 저와 지금 약속을 하기를 사인 함수로 약속을 할 거고 사실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는 동일한 내용이겠죠. 옆으로 이동만 해주면 되니까 다음과 같은 삼각함수의 형태로 전압이 변할 거고 이때 전압의 최대값은 델타 V 최대값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 또 동일하게 같은 지점이 나오는 이 사이 구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압이 최대값을 가졌다가 다시 원래의 최대값으로 오는데 걸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최저값에는 당연히 델타 V 최대값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사인형 전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압이 변화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류 전압은 보통 주파수가 그러니까 전원의 진동수라고 부를 수 있죠. 전원장치 교류 전원의 진동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전원장치의 진동수가 대략 60Hz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걸 잘 살펴보면 이 진동수가 나와 있는데요. 보통 50에서 60Hz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AC 전압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220V가 들어가 있게 AC 100에서 240V, 150에서 240V, 보통 100에서 240 정도가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전원 장치에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형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정에 공급하는 전원은 AC 교류 전압이자 진동수는 대략 60Hz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교류 전압이 있다라고 하면 이 교류 전압 두 개는 무엇이 다른 경우일까요? 바로 델타 V의 최대값, 최대 전압이 얼마인지가 그 교류의 특성을 반영하겠죠. 또 다른 특성은 뭐냐면 얼마나 자주 크기가 바뀌느냐, 얼마나 자주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느냐에 해당되는 진동수 또는 각 진동수 오메가 이 두 가지가 교류의 특성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회로에서 교류 전원을 나타내는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델타 V가 사인형 전압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류 전원 장치에 저항 요소가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전류가 바뀌게 되는지 제일 간단한 형태가 되겠죠. 교류 전원에 저항 하나만 딱 연결된 경우를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류 전원에 저항만 하나 연결된 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류 전원이 있고 저항만 딱 연결되어 있을 때 우선 공급하고 있는 전압은 사인형 전압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저항값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도 미리 표현을 해볼 텐데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델타 VR로 나타내겠습니다. 그 다음 이 회로에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역시 옴의 법칙으로 안 될 때 키르호프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고 전압 법칙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전압 법칙을 써보면 델타 V 플러스 델타 VR은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델타 V는 공급 전원이고 델타 VR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IR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저항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난 부분을 표현했습니다. 자, 공급 전원을 식에다 넣어보면 델타 V 최대값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IR은 0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 바로 전류 계산이 가능하겠죠. 전류는 라지 R분의 델타 V 최대값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또 전류의 최대값은 사인 함수 앞부분에 붙은 R분의 델타 V 최대값이 될 테니까 전류의 최대값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전류의 식을 써보면 전류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IR이므로 I 최대값 곱하기 라지 R 상수만 곱해주면 되겠죠?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텐데요. 시간과 그리고 전압에 대한 그래프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다음과 같은 사인 함수가 되겠죠. 이때 한 주기를 기준으로 2분의 t 그리고 4분의 t 4분의 3t가 되는 지점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델타 V 말고 파란색으로 전류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류 값은 델타 V 값을 라지 R이라는 저항 요소로 나눠준 부분이 최대값에 해당이 되죠. 만약 저항으로 나누었을 때 이 전류의 최대값이 전압의 최대값보다 낮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사인 함수 0이 되는 지점은 동일할 거고 사인 함수이면서 최대값이 줄어든 형태로 전류의 함수를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한 전압과 전류를 이렇게 한 그래프에 삼각함수로 표현을 하면 다소 복잡해지겠죠. 지금은 그래도 0이 되는 지점과 최대값이 되는 지점이 같으니까 쉽게 구별이 가능하지만 0이 되는 부분과 최대값이 되는 부분 등이 달라진다면 조금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그래프가 훨씬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교류 회로를 이용할 때 그래프를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이 삼각함수 전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위상자 도표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상자 도표를 또는 페이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위상자를 페이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위상자 도표를 그리는 방법을 배워서 L 또는 축전기가 있을 때 복잡해지는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조금 쉽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류 R 회로는 굉장히 간단한데 굳이 왜 위상자 도표를 표현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인덕터와 축전기만 들어가더라도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리 저항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류 전원을 가지고 이상자 도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전원은 델타 V 최대값 사인 오메가 t인데요. 삼각함수니까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그려져야 되지만 이상자 도표로 그리면 화살표로, 즉 벡터처럼 화살표로 쉽게 저 함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할 거냐면 화살표를 마치 X축, Y축에 그리는 것처럼 도표에 그려 넣게 되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사인 함수의 최대값이 됩니다. 교류 전원 같은 경우에는 델타 V 최대값이 이 화살표의 길이를 나타내 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또 중요한 게 최대값 그리고 사인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 t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진동수의 역할을 하는 이 오메가 t가 이 도표에서 어디에 나타날 거냐면 각도 부분에 나타날 겁니다. 비금칭인 각도를 오메가 t로 표현을 할 건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 시간이 0일 때는 사인 오메가 t가 0이 되니까 이 도표에서도 시간이 0일 때 다음과 같은 위치에 화살표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때 길이는 전부 델타 V 최대값을 띠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메가 t는 시간이 0에서 변하면 변할수록 이렇게 점점점 변하는 값을 가지면 되겠죠. 어떤 특정 시간에 전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예를 든 곳은 검은색 빗금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검은색 실선으로 화살표를 표시한 이 부분이 델타 V 교류 전원을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즉 중요한 것이 뭐냐면 최대값이죠. 사인 함수에는 최대값이 존재하는데 이 최대값을 벡터 표현, 즉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 각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사인 오메가 t에 해당되는 이 진동수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벡터 표현에서는 각도 부분에 나타낼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교류 전원의 주기를 라지 t라고 하고 주기를 t라고 했을 때 만약 특정 시간, 임의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4분의 t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분의 t가 되었을 때 이때 교류 전원은 위상자 도표,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것이 위상자 도표입니다. 이 위상자 도표에 어디에 위상자를 표시해야 될까요? 여기서 위상자는 벡터처럼 표시한 화살표를 말합니다. 이 위상자를 어디에 표시해야 될까요?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주기니까 0이 파란색이었죠. 시간이 0일 때가 파란색이었는데 이 파란색으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라지 t니까 4분의 1에 해당되는 초록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4분의 t에 해당이 되면서 길이는 다 똑같이 델타 v의 최대값을 가져야 되겠죠. 길이는 같은 길이를 가지면서 그리고 주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지점, 즉 90도가 되는 지점이죠. 실제 오메가 t를 계산해보면 오메가 곱하기 4분의 라지 t가 되는 거고, 여기서 오메가는 라지 t분의 2파이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 즉 90도가 되는 지점까지 파란색 위상자가 옮겨지면 되겠죠. 원의 형태로 옮겨지겠죠. 원을 따라서 마치. 왜냐하면 길이는 다 동일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원을 그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90도가 되는 부분에 위상자를 그려주면 시간이 4분의 주기가 해당되는 부분에 위상자를 그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압과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위상자 도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위상자 도표를 그려보고 각각 위상자를 그리면 되겠죠. 하나는 전압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전류에 대해서 위상자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전압은 사실 이미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교류 전압과 똑같기 때문에 이미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t값이 스몰 t가 현재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하나를 결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 t가 이 정도 되는 부분의 시간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검은색 실선을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럼 위상자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위상자의 길이는 전압의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순간, 이 스몰 t라는 시간, 이 순간에서 실제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위상자 도표에 어디에서 표시해 볼 수 있을까요?
위상자를 그리고 나면 최대값과 오메가 t는 알지만 정확한 그 시간대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델타 V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타내면 전압값은 어디에 표시되고 있는 거냐면 위상자를 그렸을 때 이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델타 VR이 되겠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길이가 최대값 삼각형을 이용해서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 90도고 사인 오메가 t가 바로 이 점선에 해당이 빨간색 점선에 해당이 되니까 다시 y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옮겨오면 빨간색 실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류의 위상자를 그려볼까요? 전류는 I의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입니다. 다행인 건 전압의 오메가 t와 전류의 오메가 t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사인 안에 들어가 있는 진동수 부분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내가 같은 시간대에 전류를 표시한다 라고 하면 오메가 t는 같은 값을 가질 거고 길이만 달라지겠죠. 전류가 더 작은 값을 가정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오메가 t는 똑같이 그려주면 되고 길이에 해당되는 초록색 실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전류의 최대값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의 위상자도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실제 전류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려본다면 마찬가지로 Y축 부분으로 정사형시킨 이 부분이 바로 실제 전류값, 이 시간에서의 전류값, 전류의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다소 설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호를 포함하는 바람에 위상자 도표가 좀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음과 같이 삼각함수로 시간에 대한 전압과 전류를 표현했어야 했다면 이것을 위상자 도표에서는 간단하게 두 개의 화살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위상자로 표현을 했을 때 이 위상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형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저항이 아닌 인덕터가 연결되었을 때, 즉 교류 L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를 그려볼 텐데요. 인덕터와 그리고 교류가 연결된 회로입니다. 전원은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인형 전압, 사인 함수로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전압을 걸어줄 거고 이때 인덕터 양단에 전이차는 델타 VL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회로에 어떤 전류가 흐르게 되는가 전류의 시간에 대한 함수를 계산해 볼 텐데요. 이런 유형의 회로에서는 전압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압 법칙을 써보면 공급 전원과 그리고 인덕터 양단의 전압이 더해졌을 때 0이 되어야 되겠죠. 전원 장치 전압 그리고 인덕터 양단의 전압을 써보면 마이너스 L dt분의 di 이렇게 될 테니까 공급 전원을 다시 한번 사인 함수로 표현을 해주고 방정식을 전류에 대해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I에 대해서 풀고 있으니까 전류 I가 들어가는 부분을 왼쪽으로 빼보면 dt분의 di는 L분의 델타 V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전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이 식을 적분을 해볼까요? 그러면 di는 나머지 부분 L분의 델타 V 최대값 사인 오메가 t dt 이렇게 바뀌게 되고 따라서 전류는 사인 함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함수가 될 테니까 오메가는 나눠줘야 되겠죠. 오메가 L분의 델타 V 최대값
더하기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나면 전류를 모두 계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함수는 현재 코사인 함수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상자 도표를 그리려면, 즉 위상자를 만들 때 사인 함수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코사인 함수로 답이 나왔을 때 사인 함수로 바꿔 주어야 위상자 도표에서 위상자를 나타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로 변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에서 2분의 파이만큼만 이동시켜주면 되니까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겠죠. 부는 플러스가 될 거고 오메가 L 델타 V 최대값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마이너스 코사인 함수를 사인 함수로 변경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같은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전류를 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인덕터 양단의 전압의 크기도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인덕터 양단의 전압의 크기는 L dt분의 di니까 위에 계산된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L과 오메가는 모두 지워질 테니까 남는 것은 델타 V 최대값 그리고 사인 오메가 t만 남게 되겠습니다. 계산된 전류와 전압을 위상자 도표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자를 그리기 전에 삼각함수를 그래프의 형태로 먼저 나타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고 주기 그리고 주기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점 또 최고점을 이루는 지점 등이 존재하겠죠. 4분의 t, 4분의 3t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 겁니다. 최고값은 전압의 최고값에 해당이 될 거고 지금 그린 그래프는 인덕터 양단의 전압을 그려보았습니다. 여기에 전류도 함께 표시를 해볼 텐데요. 전류의 최대값이 전압의 최대값보다는 작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전류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최대값을 이루는 부분 또 0을 이루는 부분을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전류의 최대값은 이 부분이고 전압과 전류가 0이 되는 지점을 비교해 본다라고 가정해 보면 0이 되는 지점이 각각 2분의 파이만큼 시간이 즉 4분의 t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4분의 t라는 것은 곧 2분의 파이에 해당이 되죠. 전체 주기가 2파이니까 따라서 이 2분의 파이를 우리가 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 애초에 파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삼각함수 안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오메가 t 뒤에 붙는 이 파이 값, 위상값이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위상에 대한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전류는 2분의 파이만큼 또는 4분의 주기만큼 전압에 뒤처진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전압이 1번, 0의 그래프에서 1번이라고 표시한 0에 도달한 후에 4분의 주기만큼 뒤에 또는 2분의 파이만큼 뒤에 전류가 0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다시 표현하면 전류는 2분의 파이만큼 전압에 뒤처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전압은 2분의 파이만큼 전류에 앞선다 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위상자를 그렸을 때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위상자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압을 표현해 보면 전압이 다음과 같은 위상자를 나타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압의 각도는 지금 사인 안에 들어있는 게 오메가 t니까 이 부분이 오메가 t가 되면 될 거고, 전체 위상자의 길이는 델타 v 최대값이 되면 되겠죠. 또 여기서 실제 이 순간의 전압은 y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정사형 시킨 값이다 라고 했었죠. 이게 델타 VL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에 전류의 위상자를 표현해 볼 텐데요. 일단 전류의 최대값을 전압의 최대값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길이는 조금 더 짧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 t가 아니라 사인 안에 들어있는 항이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요. 위상자 도표에서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전류의 위상자는 오메가 t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다시 시계 방향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표현을 해보면 2분의 파이만큼, 즉 90도만큼 되돌아오게 그려주고, 또 전류의 크기를 좀 더 작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위상자는 짧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길이가 전류의 최대값에 해당이 되고, 전류의 최대값은 현재 오메가 1분의 델타 V 최대값에 해당이 되겠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전류는 전류의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각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오메가 t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2분의 파이 90도만큼 이렇게 시계 방향 쪽으로 되돌아와서 그려주면 됩니다. 이제 이 위상자 도표를 보고 나면 앞서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류는, 즉 초록색 실선에 해당되는 전류는 2분의 파이 90도만큼 전압에 뒤처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가 있는 쪽이 더 앞서 있는 쪽이고요. 시계 방향 쪽으로 와야만 전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전압보다 뒤처진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이 위상자 도표에서 위상자들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 쪽으로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반시계 방향 쪽으로 점점점 돌아갈 거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1번 검은색 실선이 2번 초록색 실선에 비해서 앞서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전압은 전류보다 앞서 있는 반면에 전류는 전압에 뒤처진다, 이런 식의 표현이 모두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앞선 교류 R 회로에서 교류 R 회로를 공부했었는데 교류 R 회로에서 위상은 얼마였을까요? 그때는 전부 전압이나 전류를 전부 각도 오메가 t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위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교류 R회로에서 위상은 0이고 교류 L회로에서는 위상이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L회로의 전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류식은 오메가 L분의 델타 V 최대값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오메가 L 분의 델타 V 이 부분을 전류의 최대값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전류의 최대값 부분을 다시 띄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오메가 L분의 델타 V 최대값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거냐면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ohm의 법칙에 의하면 전류값에다가 어떤 항을 곱했을 때 전압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위 체계를 봤을 때 암페어 곱하기
옴의 단위를 가지는, 즉 저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곱해지면 그때 단위가 볼트의 단위가 나오죠. 즉 오메가 L이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이 오메가 L은 저항과 단위가 같으면서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려고 할 때 이 전류가 흐르려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전압이 걸렸을 때 이 오메가 L 값이 크면 전류는 작아지기 때문에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을 새로운 물리량 XL로 정의되고 유도 리액턴스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유도 리액턴스 XL 값은 L회로에서 교류 L회로에서 저항과 비슷한 요소다라고 보면 되고 식에 넣어서 다시 한번 전류식을 표현을 해보면 시간에 대한 전류는 교류 L회로에서 시간에 대한 전류 함수는 이번엔 유도 리액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XL분의 전압의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정의 내려지고 여기서 XL은 오메가 L 값이고 위상 파이는 2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교류 L 회로에는 새로운 물리량인 리액턴스 값과 위상이 존재하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위상자 도표를 그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전류와 전압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앞서가는지 이런 부분을 공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C 축전기가 교류와 만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전류가 변화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가 연결된 교류 회로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이번에는 바로 식을 써볼까요? 델타 V 마이너스 C분의 Q죠. 축전기의 전압을 써주면 전압 법칙이 바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역시 전류의 시간에 대한 함수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식에서 보면 바로 QT 값이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QT 값은 C 곱하기 델타 V인데 델타 V는 델타 V의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이 QT 값을 미분하면 전류 값을 얻을 수가 있죠. 바로 미분을 해보면 사인 오메가에서 오메가가 밖으로 나오고 오메가 C 곱하기 델타 V 최대값 사인 함수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위상자 도표를 그리기 위해서 코사인 함수를 그대로 두지 말고 사인 함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오메가 C 곱하기 델타 V의 최대값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L 회로에서 경험을 했던 것처럼 이 전류의 최대값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정리하고 가볼 텐데요. 전류의 최대값이 오메가 C 델타 V 최대값입니다.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전압은 이제 전류 곱하기 저항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의 형태로 바꿔주려면 오메가 C를 분수의 분모 부분으로 내려줘야 되죠. I는 R분의 V가 될 수 있도록 오메가 C를 오메가 C분의 1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I의 최대값, 전류의 최대값은 R분의 V에 해당되는 것이 나올 거고 저항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XC로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단위는 당연히 옴의 단위를 가지는 물리량이 되겠죠. 이 XC라는 것은 오메가 C분의 1이 될 거고 옴의 단위를 가질 겁니다. 이걸 용량 리액턴스라고 불러줍니다. 그래프도 동일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 그리는 것도 처음 교류 회로를 접했을 때 한 번 정도 그려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위상자만 그릴 수 있으면 되겠죠. 먼저 델타 V, 전압에 대한 부분을 사인 함수로 이렇게 그려줄 거고, 전압의 최대값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각각 주기의 4분의 t가 되는 지점, 또 절반에 해당되는 지점, 다음은 4분의 3t, 또 주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지금 델타 V 값을 나타내주고 있죠. 또 측정기 양단의 전압이니까 델타 VC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거고, 다른 회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델타 VC의 값은 결과적으로 교류 전압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회로의 소자가 어차피 하나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류 전압이 곧 각 소자의 양단의 전압과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전류 부분을 그려볼 텐데 역시 전류의 최대값이 전압의 최대값보다는 작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고, 전류의 최대값을 작게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류 함수를 그려볼 텐데, 전류 함수는 사인 함수로 표현된 걸 이용하셔도 되고, 이 그래프 그릴 때는 그냥 코사인 부분을 바로 이용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코사인 함수처럼 이제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전류의 최대값이 이 부분이 될 거고, 검은색 실선과 즉 전류와 그리고 전압 사이에 지금 최대가 되는 지점을 보면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는 0이 되는 지점을 비교해 보시면 서로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 사이에는 위상이 존재하고 그 값은 2분의 파이 또는 4분의 주기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전류는 지금 현재 파란색 전류는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서 있을까요? 뒤쳐져 있을까요? 전류는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서 있죠. 앞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지점을 비교해 보면 될까요? 0인 지점을 비교해 봐도 되고 또 최대가 되는 부분을 비교해 봐도 되는데요. 지금 전류가 0인 지점이 여기 있는데 전류는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서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을 쓸 때 사실 그래프로 그리면 많이 헷갈리잖아요. 어느 부분이 앞서 있는지 뒤쳐져 있는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위상자 도표를 그리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상자 도표를 전압을 먼저 그려보면 전압의 최대값의 길이에 해당되는 위상자를 그려주고 각도는 오메가 t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실제 델타 V 값은 y축에 정사형시킨 이 크기가 델타 VL이 된다라고 했었고 이 문제에선 델타 VC죠. 자, 이렇게 전압에 대한 위상자를 그린 다음에 여기에 전류에 대한 위상자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전류에 대한 위상자는 전류식을 사인 함수로 표현한 부분을 가져다 쓰면 되는데 앞부분에 이제 상수는 어차피 전류의 최대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사인 오메가 t 부분을 주의해서 보면 되는데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죠. 오메가 t만큼 간 다음에 다시 한번 2분의 파이만큼 반식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90도만큼 이동하게 그려주고 그리고 크기는 전압보다는 짧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도는 90도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이 빨간색 화살표로 그려진 이 부분이 전류인데 실제 전류값은 전압처럼 y축으로 정사형시켰을 때 이 길이가 실제 전류의 값인 거고 빨간색 화살표의 길이 자체는 전류의 최대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각도 부분을 주의해서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도록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위상자 도표에
각각의 위상을 표시를 해보고 나니까 델타 V와 전류 사이에 어떤 부분이 더 앞서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지죠? 반시계 방향이 기준입니다. 반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류와 전압 중에서 지금 전류가 전압보다 90도만큼, 2분의 파이만큼 앞서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는 전압은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뒤처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을 할 때 위상자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교류 R, 교류 L, 그리고 교류 C 회로에 대한 전류를 모두 계산해보고 또 위상자 도표도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류 RLC 회로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교류 전원에 3가지 회로 소자가 모두 들어있는 경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